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벌써 한국 사람 만들기 7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위정척사파와 조선의 몰락 이렇게 잡아봤는데, 저는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역사는 역시 그 역사에서 등장하고 역사에서 액션하고 또 쓰러져가고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참 그게 역사의 제일 감동스럽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는 게 우리가 날짜만 외우고 사건만 외우고 무슨 사건의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역사를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1차 자료를 보고 실제 그 상황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겪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로 감동스럽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같고, 특히 우리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상 시사하는 바를 많이 얻고 저는 그럽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그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럼 천주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천주교 박해사. 근데 그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진짜로 그 천주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간 모습이 그게 전혀 전해지지가 않고, 저도 뭐 이런 거 쓰기 전까지 뭐 본 적이 없는데 참 그 놀라운 측면이 있고, 역시 우리 구한말 이때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그 굉장한 그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전에 소현세자 말씀도 드렸고 그랬지만은 이 카톨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어떠한 그 지식,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 대한 그 많은 암과 경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으로 하나의 개인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목숨을 걸고 어떠한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굉장히 진짜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그거를 막아보려는 이 기득권 사람들의 상대적 무지와 나태함과 그리고 잔인함과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라는 게 망하는 때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참 굉장히 절감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박해받는 사람들과 박해하는 사람들의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에 나왔듯이 진짜 위정척사파, 특히 위정척사파들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었고 무슨 말을 했었고, 특히 이제 이 천주교에 대한 또 서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도대체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더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조선이 이래서 몰락하는구나, 나라가 이렇게 해서 몰락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마 여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조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천주교가 1780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정조가 그 즉위한 직후죠.
근데 정조가 즉위한 직후에 그렇게 그 물밀듯이 들어오고, 특히 자기 최측근 중에 정약용 같은 최측근 중에도 그 천주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조는 굉장히 간단했었습니다. 정조는 우리가 유교를, 주자성리학을 제대로 안 가리켜서 그렇지, 제대로만 가리키면은 누구나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는 거 다 알 텐데, 그거 그렇게 너무 무슨 막고 이러지 말고, 진짜 자신 있으면 실력을 갖고 한번 실력껏 겨뤄서 설득을 시켜라. 그렇게 정조는 꼭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왕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 경연이라는 데 가서 선생들한테 왕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자기가 강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에 자신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첫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대화는 뭐냐면, 정약용이 이제 그때의 그 진산 사건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안동건 씨 집안에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전통 상례를 안 지내고 뭐 이제 이런 난리가 나갖고 몇 사람이 죽고 쫓겨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발각이 되니까 정약용도 장문의 상소를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조한테 올렸는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정약용이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상소를. 애당초 그것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천주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일이었으며, 지식이 조금 성장해서는 문득 적이나 원수로 여겨 알기를 이미 분명하게 하고 분별하기를 더욱 엄중히 하여 심장을 쪼개고 창자를 뒤져도 실로 남은 찌꺼기가 없습니다. 한때 빠졌었지만 이제 진짜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깨우침이 있어서 아무리 제 자신 속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천주교에 대한, 서학에 대한 그런 남은 제가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군부에게 의심을 받고 아래로는 당세의 나무람을 당하여 입신한 것이 한 번 무너짐에 모든 일이 기왓정장처럼 깨졌으니 살아서 무엇을 하겠으며 죽어서는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일단 자기가 그걸 한때 믿었었다는 일 때문에 진짜 이제 난리가 나고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록 다 극복은 했지만 뭐 이러면서 신의 직임을 체임하고 이어서 내쫓으소서. 그러니까 정조 임금님이 주상이 저를 그냥 파직을 시키시면은 제가 이제 낙향해서 그러고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정조가 딱 한마디예요. 선의 싹이 봄바람에 만물이 싹트듯 하고 종이에 가득 열거한 말은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사직하지 말라. 딱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야, 지도자가 이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사직하지 말라. 진짜 몇 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상소였거든요. 그랬더니 뭐 참 듣기 좋은데 참 좋은 얘기다. 알았다. 사직하지 말라.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제 1800년에 승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00년 8월 18일 날 정조가 이제 승하를 하고, 그리고 정조의 둘째 아들 순조가 당시에 11살이었습니다. 11세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11세를 즉위를 하니까 정조의 비가 아니라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의 계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어린 후궁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순왕후가 대왕 대비로 이제 수렴 청정을 하는데, 이 참 정치와 종교라는 게 섞이면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여기서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순왕후는 누구였냐면은 정순왕후의 오라버니가 김구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사도세자를 폐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영조가 뒤주에 가둬서 죽였는데, 이제 그 아들인 이제 정조가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파가 갈라져 갖고 사도세자를 살려야 된다는 파와
죽여야 된다는 파가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이제 정조는 당연히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김구주라는 사람을 갖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를 가서 유배관 가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다 시대가 지나가서,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사도세자 죽는 데에 개입을 했고, 나중에 사도세자가 죽은 거가 잘 됐다고 하다가 귀양을 갖고, 그런데 정조가 또 죽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렴청정을 실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조 밑에서 자기 오라버니를 또 유배 보낸 사람들,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도세자가 죽은 게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소위 그 시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였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벽파,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시파인데, 그 복잡한 그 당파는 좀 이름만 그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파들 중에, 그러니까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순왕후의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다는 것이, 자기 오라버니에 대한 복수를 한다라는 것이, 대놓고 오라버니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빌미가 이 서학을 하는 천주쟁이들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승하하고 1년 만에 이제 그 탄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파 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1801년 2월 9일 날부터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체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가환이라는 사람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호 성호학파에서 저 천주교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또 그 이익의 종손이 또 이가환인데, 그 사람도 카톨릭이었고, 이승훈, 정약용 다 이제 체포가 되고, 또 홍교만, 홍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위 시파의 핵심 인물들이고, 그래서 정약용의 형 정약종과 이승훈이 서서문 밖에서 처형이 되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가 되고, 권철신과 이가환은 옥사를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0명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3월 12일 날 그때에 처음으로 조선에 이 신부님이 한 분이 와 계셨어요. 선교사 신부님이. 그러니까 기억하신 분, 지난번 거를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윤유일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를 가서 또 우리 신부님들 좀 보내달라고, 우리끼리 지금 믿고 있는데 신부님 좀 보내달라 그래서 결국은 베이징의 구베아 주교라는 사람이 그 약속을 들어줘서 1795년에 중국 신부님 한 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선에 도착해서 한 6년 동안 포교를 이제 하는데, 이제 갑자기 잡아들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교가 이제 도망을 갔다가 피신을 했다가 전부 다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자신도 이제 자수를 하죠. 그래서 자수를 해서 본인이 4월 19일 날 세남도에서 참수당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죽는 최초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문보 신부를 열심히 숨겨줬고 도와줬던 사람 중에 강완숙이라는 양반 집안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반 집안의 부인이 그 천주교 신부를 숨겨주고 이런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강완숙도 이제 순교를 하지만은 그 종을 데려다가 이제 문초를 하는데, 문초를 하는데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뭐냐면은,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 이인의 부인과 며느리가 주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왕실 근처에까지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요 부분이 이게, 근데 이 은원군 이인이 누군가 했더니, 누구냐면요, 정조의 이복동생이에요. 정조의 이복동생인데, 평생을 그 왕의 이복동생이면은 사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왕의 형제들은 꼭 죽이거나 없애거나 그래야지. 이렇게 세종대왕 같이, 전에도 세종대왕 같이 9형제 대군들을 남겨놓으면은 지네끼리 꼭 싸움이 나요. 정권이 뭐 남아나질 않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정조의 이복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내내 시달리는 게 뭐냐면 자기 이복형을 상대로 역모를 한다 라는 온갖 역모에 평생을 얽혀요. 보니까 본인이 했는지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저 그냥 뭔 일이 있으면 껄핏하면은 그 은원군을 그 옹립하려고 역모를 꿰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제 옥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랬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을 역모설에 연루되어서 유배지를 전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갖고 천주교랑 이제 접선이 돼서 신부님하고 주문모 신부님한테 세례까지도 영세까지도 받는 이제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에 걸려 들어갔고 은원군도 사사당하고 부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이제 전부 다 사살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은원군의 손자가 철종이에요. 강화도 도령. 그 손조가 또 나중에 왕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철종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강화도령이라 그래갖고 정말로 일자무식하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다 사사당하고 아무것도 못 배우면서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컸던 사람을 데려와서 왕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왕을 시킨 이유가 데려오는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을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쓸모없는 왕족 중에서 왕을 고르는 거죠. 지도자를 그렇게 뽑으니까 나라가 그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시킬 때도 그랬죠. 둘째 아들 고종을 시킬 때도 고종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도 있었는데 고종이 제일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벌써 저는 이럴 때 보면은 야,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 방법이 이런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자기네 딴에는 자기네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나라가 남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참 애처로운 얘기고 슬픈 얘기고 나라를 위해서도 비통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줄지 몰라서 대충 많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때 그 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도망 다니던 저 천주교 신자 중에 이제 황사영이라고 있었는데 1790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예요. 수재고 1790년에 과거에 급제를 한 다음에 정약용의 형인 정약용의 딸과 결혼해서 정약용의 조카 사위가 되고, 이제 정약용 집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 카톨릭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91년에 알렉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유 박해가 시작되니까는 베론이란 충북 제천의 베론에 피신해서 이렇게 조그만 움막에 들어가 갖고 거기서 톡을 해서 베이징의 구베아 주교한테 지금 조선에서 무슨 일이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순환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와서 도와달라라는 글을 쓰는데 그게 이게 흰 비단에다가 13,311자를 빼곡하게 써서 지금 이게 바티칸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게
황사형 백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미처 전달을 못하고 갖고 있는 채로 이제 잡힌 거죠.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실에서도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최고위층에서 교인들이 다 있고, 지금 그랬는데 이제 황사형이라는 사람의 수재에 이것까지 뺏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북경에 있는 프랑스 공사한테 글을 보내면서, 주교하고 공사한테 글을 보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중국을, 청나라를 설득을 해서 빨리 청나라로 하여금 지금 조선을 빨리 점령을 해버려라.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은 프랑스군이 직접 와서 더 탄압을 못하게 하고 직접 군사를 몰고 와갖고 권력을 잡아라, 정권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 그런데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 나라가 동쪽 땅에서 일어나 전국을 통치한 지, 이 나라라는 게 여기가 청나라예요, 지금. 지금 청나라가 동쪽 땅에서, 만주에서, 동쪽에서 일어나서 전국을 통치한 지가 200년에 가까워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천하의 대세는 번복이 무상한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 이를 그르쳐 불행한 일이 있으면 응당 영고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지역은 외지고 좁아서 쓸만한 곳이 못 됩니다. 영고탑이라는 게 만주예요. 그러니까는 만주에서 와서 이제 들어가서 중원을 차지를 했었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청나라 힘이 쇠약해지면은 그 황실이 다시 영고탑, 만주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근데 만주는 굉장히 좁아서 쓸만한 곳이 못 됩니다. 조선은 영고탑, 만주하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압록강, 두만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인가가 서로 바라다 보이고 부르면 서로 들리는데 지역이 사방 3천리나 됩니다. 동남쪽 지방은 땅이 기름지고 서북쪽 지방은 장정들과 말들이 날새고 굳셉니다. 산이 천리를 연해 있어 목재를 이루 다 쓸 수 없고 바다가 삼면을 둘러 있어 생선과 소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상도에는 인삼이 지천으로 많이 나고 제주도에는 좋은 말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병력은 본래 잔약하여 모든 나라 가운데 맨 끝인데다가 태평세월이 200년을 계속해왔으므로 백성들은 군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약하다. 위에는 뛰어난 임금이 없고 아래로는 좋은 신하가 없어서 자칫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흙더미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기왓장처럼 부서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군함 수백 척과 정예군 5, 6만 명을 얻어 대포 등 날카로운 무기를 많이 싣고 그를 잘하고 사리에도 밝은 중국 선비 서너 명을 데리고 곧바로 해안에 이르러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되 우리는 서양에 전교하는 배입니다. 여자와 재물을 탐내러 온 것이 아니고 교황의 명령을 받고 이 지역에 살아있는 영혼을 구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해라. 그리고 서양의 여러 나라가 참된 천주를 흠숭하고 오래 태평하고 길게 통치하는 결과를 동양 각국에 미치게 될 것이니 서양 선교사를 용납하여 맞아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다 이르면 반드시 온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군함의 척수와 군대의 인원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숫자면 대단히 좋겠지만 힘이 모자란다면 배 수십 척의 군인 5, 6천 명이라도 족할 것입니다. 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외세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전 하여튼 이런 거 볼 때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저는 이런 거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은 해봐요. 만일에 북한에 지금 누가 있으면 북한에서 어디서 토굴에 앉아서 탄압을 피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바깥이랑 접선이 돼서 뭐를 편지를 해도 보낼 수 있으면은 그게 뭐 남쪽에다 보내든지 중국 쪽에 보내든지 뭐 미국 거에다 보내든지 했을 때에
무슨 얘기를 쓸까? 내 나라니까 뭐 내 나라가 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거를 배신으로 여길 건지 참 아니면은 황사형 같이 할 건지 굉장히 사실 우리가 굉장히 황사형을 쉽게 매도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실에다가 최고 대신들에다가 지금 이런 최고 선비는 이런 역적 이거 완전히 외세를 끌어들이는 지금 짓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초기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이승훈이랑 윤유일이랑 그렇게 북경에 가서 자진해서 배워갖고 와서 서로 세례 주면서 해갖고 키운 그 교회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세대 교회가 싹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들어왔던 그 중국 신부님마저 순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번에 이제 놀랐는데, 저도 이제 정하상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봤었는데, 왜 그렇게 카톨릭에서 정하상인지 몰랐는데, 정하상은 이제 신유박해 때 아버지 정약종과 형 정철상이 순교를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는 95년생이니까는 6살, 박해가 일어났을 때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이제 살아났는데, 자라나면서, 숨어서 자라면서 귀양가 있는 천주교인들을 일부러 찾아가 한문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뭐 이런 삼촌들이랑 이런 친구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쫙 찾아다니면서 감옥에라도 유배지라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1816년 10월에 동지사 역관의 하인으로 그렇죠? 이거 완전히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역관의 하인으로 어떻게 해갖고 처음 베이징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1831년까지 16년간 9차례 베이징을 다녀오면서 조선의 신부를 파견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해요. 6살 때 박해 때문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지금 이럽니다. 그래서 1825년에는 육일진, 이여진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중인, 역관, 그 중국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교황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가 베이징 주교를 통해서 마카오에 있는 신부한테 전달이 돼서 거기에 있는 신부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1827년 교황 레오 12세한테 전달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는 교황이 그걸 받아보고는 완전히 감동이에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조선에서 벌어지고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소위 파리 외방선교회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외방선교회라는 데에다가 조선 선교를 해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조선 교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교황인 그레고리 16세 때부터 1831년 때부터 이제 조선에다가 본격적으로 그 신부들을 파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또 살아나요. 없어졌던 교회가.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또 당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렇게 일어났던 교회가 또 이번에는 한참 지나서 1839년에 신정왕후 또 이제 이번엔 풍양조씨. 근데 이것도 뭐 복잡한 얘기들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도 벽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세자를 처형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고 항상 정조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컸었던 사람이고 정조 사후에 이제 계속해서 시파들을 탄압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1839년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또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와 있었던 신부님들, 그 당시에 조선에 13명의 신부님들이 와 계셨대요. 이 양반들이 이제 다 잡아들여서 뭐 자수해서 프랑스 신부 3분이 세남태에서 순교를 하고 육일진과 정하상 아까 편지 썼던 그 사람들도 서소문 형장에서 순교하고 조신철을 비롯한 9명이 서소문 형장에 순교하고 역관 6일진의 아들 14살의 나이에 배교를 거부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 해 연말까지 계속 총 200여 명입니다. 참 신앙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어쨌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프랑스에서도 소식을 듣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은 못 오고 7년 후인 1846년에 프랑스 제독이 와가지고 편지를 주고 가요. 편지를 주고 갔는데 이제 그만 좀 그래라. 이제부터 이후에 우리나라의 삼인을 가혹하게 해치는 일이 있으면 고려는 반드시 큰 재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해를 임시하여 위로 귀국의 국왕에서부터 아래로 대신 백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릴 수 없고 오직 자기가 불인하고 불의하며 무례한 것을 연망할 수 있을 것뿐입니다. 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한바탕 이제 협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뭔지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천주교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전교가 힘듭니다. 지금 세실 주교가 이러고 와서 이제 꽝하고 갔거든요. 7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런데 마침 딱 그때가 무슨 일이었었냐면은 전혀 세실 제독이 오는 거랑 별개로 또 작은 박해가 하나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박해냐면 병호 박해인데, 이 박해는 왜 일어났느냐? 그 1836년에 이제 최초로 외방선교회에서 파리에서 프랑스 신부님들을 보냈을 때 프랑스 신부님들이 도착해갖고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조선에서 선교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조선 사람 신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어렵게 해서 15살짜리 소년 3명을,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소년 3명을 그때에 몰래 마카오로 보내서 마카오와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마카오에서 병사를 하지만 최방재라는 사람은, 김대건은 9년 만인 1845년에 사제 수업을 마치고 조선 사람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1년 동안 포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1846년 5월에 다른 신부님들이 또 입국을 하겠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서해로 나가갖고 몰래 충청도의 섬에서 해갖고 백기를 통해갖고 이제 몰래 접선을 해서 신부님을 한 분을, 또 프랑스 신부님을 모시고 들어올려는데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또 나서 프랑스 신부님들 몇 사람하고 김대건 신부하고 압송이 돼서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구치소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딱 그때에 세실 제독이 나타나갖고 엄포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임금이 헌종인데, 헌종이 영의정 권돈인하고 하는 대화입니다. 딱 그때에 이제 이 사건이 났습니다 할 때, 이는 반드시 조선 사람으로서 맥락이 서로 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함대가 이렇게 오고 하는 건 이건 분명히 내통하는 놈들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해된 연유를 알겠으며 또 어떻게 그 연조를 알겠는가? 그렇지, 일일이 그 사건을 다 어떻게 이놈들이 알고 있느냐? 그때 권돈인이 한 번 사술이 유행하고 점점 물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이번에 프랑스선이 온 것도 반드시 부추기고 유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두 내부의 변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1846년 9월 15일 사제서품을 받고 전교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26세의 나이로 순교를. 그러니까 근데 전에 제가 왜 그 소현세자 말씀드렸잖아요. 소현세자가 얼마나 바깥 세상을 그 8년 동안 그 가 있으면서, 심양에 가 있으면서 그 작았던 청나라가, 그 후금이, 여진족이 청나라로 성장을 하면서 몽골을 복속시키고 요동을 치고
산해관을 건너가서 자금성에 입성하는 그거를 다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독사를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런 거를 차단시키려는 거죠, 오히려. 근데 김대건 신부가 이 당시 26살인데 라틴어하고 불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그렇죠? 뭐 조선말은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당대의 조선 사람 중에서 바깥 세상을 제일 많이 알고 외국어를 제일 잘 알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의 흐름이라는 거가 쇠국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 흐름을 우리가 역력하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가 뭐냐면은, 그럼 이때가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1860년에 딱 되니까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영불연합군이 베이징을 함락시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원명원 여러분들 아세요? 원명원이라는 게 나중에 혹시 북경에 가보시면요. 북경에 다음번에 가시면 자금성만 가시지 말고 꼭 원명원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은 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부서진 것밖에 없는데 원명원이 뭐였냐면요. 원명원이 청나라 황제들의 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성, 우리가 맨날 가서 보는 자금성은 명나라에서 지은 겁니다. 그렇죠? 명나라 때 지은 거고 명황제들이 살던 거를 그냥 청황제들이 그냥 인수해서 그냥 거기서 그걸 썼던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도르곤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자금성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아담샬 신부 만나고 이랬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200년 된 거대한 궁이었죠. 그렇지만 명나라 궁이었고 실제 청나라 황제들은 전부 다 강희제부터 시작해갖고 특히 걸륭제 때 크게 했지만 이 원명원이라는 그걸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금성의 면적이 10배고 비할 수 없이 화려하고 전 세계에 있는 각양각색 건축물들, 그러니까 특히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 사진이 그 중에 있었던 여러 전각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서양 궁을 흉내내서 지었던 베르사유 궁을 흉내내서 지었던 전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슬람 왜냐하면 자기네가 통치하는데 뭐 이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슬람식 궁도 있었고 하여튼 온갖 중국의 절경들은 물론 다 갖다 놓고 하여튼 그랬었다는데 이거를 프랑스하고 영국군이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태우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은 이제 목조로 돼 있었던 전통 건축들은 흔적도 없지만 이 돌로 만들었던 것들, 서양 것들을 흉내내서 서양 건축을 흉내내서 했던 그 건축물들은 그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돌더미들이 그냥 얼마나 무섭게 처절하게 부쉈는데 왜 그렇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했어야만 됐고 그 일이 어떤 또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저 나중에 제가 또 3권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조선 조정으로서는 세상 돌아가는 게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해서 천주교가 사방에서 있고 최고위층까지 침투를 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양이가 서양 오랑캐가 어디까지 오냐면 드디어는 상국인 북경까지 쳐들어가서 북경의 황제들의 정궁인 원명원을 완전히 불타고 약탈하는데 청나라가 손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의 조선에 얼마나 조선이 벌벌 떨었냐 하면은 그때 조선 사람들이 제일 크게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 청황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조선으로 도망올지도 모른다. 만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에 조선에까지 오면은 이 프랑스하고 영국 군대가 이 청황실 쫓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또 초토화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답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그랬답니다. 이러면서 1860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그 2차 아편전쟁이었고 그 2차 아편전쟁에서 져서 원명원이 불타고
그때에 또 중국이 뭐를 내줘야 되냐면 연해주.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밑에가 여기가 지금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끝에 여기가 이제 그 토끼 머리 끝이고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고 두만강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빨갛고 노란 부분이 이게 전부 다 청나라 땅이었는데 1860년 2차 아편전쟁에서 청이 그 프랑스하고 영국 연합군한테 졌는데 엉뚱하게 러시아가 끼어들어갖고 협상을 해서 이 연해주 땅을 얻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밤에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명원 불탄 거하고 이 연해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해주를 잃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할린이고 일본은 지금 요 뒤에 있지만은 사할린인데 뭐냐면 중국은 이로써 뭡니까? 태평양으로 못 나갑니다. 중국은 태평양의 연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동해로 못 나가요. 아예.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쪽으로 해서 발해만 대련으로 해서 서해로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만주라는 거는 동쪽이 완전히 막혔어요. 남쪽은 북한 때문에 지금 막혔고 남아있는 게 요동반도로 해갖고 서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뭐 한 2억 되는 인구에 거기에 온갖 산업시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산품은 지금도 어디로 가요? 대련항으로 해서 서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깥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졌었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1860년부터 우리하고 접경이 돼요. 그래갖고 러시아가 이때부터 이 연해주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마구 이주시키고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오면은 시민권을 주고 땅을 그냥 몇만 평씩 그냥 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조선의 수많은 함경도에 있었던 농민들이 전부 다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거거든요. 인구가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맨날 항의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제 사건이 터지고 맨날 이제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내후해환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내부에서는 천주교가 하고 있고 끊임없이 퍼지고 있고 외부랑 내통해서 프랑스 함대는 와갖고 협박을 하고 있지 청조는 무너지고 있으면서 러시아랑 접경을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꾸 우리 접경해서 왔다 갔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1863년 바로 이때에 대원군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병자호란 이후로 제일 불안하고 힘들 때에 딱 집권하는 게 그게 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사실 조선에서 이런 사람 나오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그 지도력을 이제 발휘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천주교하고 또 얽히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 종교와 정치가 얽히기 시작했을 때 이게 잘못 갔을 때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1865년에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대원군한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어떻게 막고 막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때의 천주교인 중에 특히 남종삼이라고 천주교인인데 승지까지 됐어요. 그러니까는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로웠었던 거죠. 잠시 동안은 그 포교 활동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원군한테서 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프랑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지금 러시아가 걱정이시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남하하는 거를 막고 그러는데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원군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종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베르네 주교, 그 조선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조선의 주교로 임명이 돼서 와 있던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교라는 분이 사실 지혜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처구니도 없지만은 베르네 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약속을 하면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지금 프랑스 군대를 움직여서 러시아랑 맞서라고 그거를 나보고 지금 설득하라고 그러는데 나 그거 할 자신 없다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는데, 근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됐으면은 분명히 또 탄압이 시작될 거다, 박해가.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됐으니까는 그러면은 빨리 베이징에 있는 우리 함대에다 얘기를 해서 박해라도 그래도 못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갖고 함대를 초청을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쪽 함대에서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또 가면은 또 거꾸로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까 내가 지금 군대를 못 보내겠다고 안 보내요. 그 사이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자고 해놓고 나서는 그러고 베르네 주교하고 약속하지 했는데 주교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확 대원군이 반대로 씁니다. 더군다나 이때 벌써 어디까지 천주교가 미치고 있었냐면은 고종의 유모가 천주교였었고 대원군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 씨는 베르네 주교에게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었대요. 고종이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흥선 대원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극도 보시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정말 형편없는, 정말 왕실과 이 외척 세력의 끊임없는 배척을 받으면서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뭐 그런 사람들이나 천주교에 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오죽했으면 이제 갔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종이 실제로 왕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가서 미사도 좀 드려달라고까지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도와줄 것 같지도 않다. 이러려면은 차라리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다 그래갖고는 돌아섭니다. 그래가지고는 병인박해라는 대박해가 일어나요. 진짜 대원군은 뭐를 해도 하여튼 지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르네 주교를 대원군이 직접 문초하고 결국 세난토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베르네 볼리의 신부들이 남종삼을 포함해서 또 순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남종삼은 천주교도로서 26세의 과거의 급제에서 홍문관 교리하고 성지를 역임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조선에서 활동하던 12명의 프랑스 외방선교의 신부 중 9명이 순교하고 3명이 간신히 탈출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그 중에 신부님 한 분이 간신히 중국으로 탈출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투까지 틀고, 가운데 요 웬만인데 상투까지 틀고 포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 잡혀 죽으니까 이제 도망을 온 거였었죠. 그래서 왔더니 이제 프랑스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를 당장 파견하겠다고 중국한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제 이게 또 자기네의 속방인데 프랑스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참으라 그러고는 대원군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큰일 났다, 프랑스 쳐들어오는데 너 어떡할래? 그런데 대원군이 아니 지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왜 그러냐고, 내가 다 맡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원군이 완전히 이런지하에 청해 저거를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뭡니까? 이제 프랑스가 곧 쳐들어온다 그러고는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를 대원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서양 상인들하고 그중에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목사님 한 분은 1865년부터 조선에 몰래 건너와서 선교를 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웨일스 출신 영국분인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프랑스 함대가 이 조선을 병인박해 때문에 조선에 올 거면은 조선을 벌하려고 오면은 그때 자기가 거기에 통역관으로 자원을 해서 오겠다 그래서 자원을 해서 조선에 갈 날만 기다렸는데 또 그때에 월남에서 난리가 나서
월남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프랑스 함대가 월남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 이제 그때에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오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거라도 타고 가야겠지 하고 이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역사의 우연이나 이런 게 이게 소설로 써도 이렇게 쓰면은 재미없다고 할 정도, 억지라고 할 정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와가지고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 여름이라서 장마가 져서 대동강물이 넘치니까 큰 배가 끝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말이 안 통하고 뭔지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잘못해서는 뭐 발포를 하고 몇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조선 장교들을 이 미국 측에서 몇 사람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규수라는 사람이 마침 평양 감사로 가 있으면서 진주 밀란도 했던 나중에 이제 개화파의 중요한 분이 되는데 이 양반이 이 배를 이제 격침을 시키죠. 그래서 그 격침시키는 와중에 이 토마스 목사도 26살의 나이에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가 조선 선교를 가라는 허락을 드디어 받아내고 그 양반이 영국서 잘 왔었어요. 영국서 잘 안 왔었기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영국서 잘 와서 조선에 오면은 언제 또 다시 고향에 가볼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국에 한번 조선에 부임하기 전에 간다 그래서 영국에 가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본부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저 조선으로 가게 된다 했더니 거기에 장로교 선교본부에 딱 갔더니 거기에 영국분 한 사람이 조선? 코리아? 가만히 있어봐. 거기 우리 20 몇 년 전에 누구 한 사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근데 그게 토마스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의 그 역사라는 게 그런 분이었어요. 와갖고는 25살에 결혼을 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오자마자 부인이 병사를 하고 그래도 남아서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에 몰래 건너올 기회가 생겨서 건너와서 보고 조선에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도 와서 전하고 그러고 나서는 가서 제너럴 셔먼하고 타고 왔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조선 사람들도 이 배가 미국 배였는지를 몰라요. 영어를 하니까 중국 그 총리하문에다가 보고하기를 영국 배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이 배를 찾느라고 몇 년을 헤맵니다. 어디 갔냐고, 이 배가 어디 갔냐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보고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서 찾아와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신미양요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셔먼호 격침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드디어 프랑스 함대가 와요. 프랑스 함대가 와가지고 강화도에 와서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조선 군대가 맹렬하게 싸웁니다. 조선 군대가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정족산성 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상자를 내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강화도에 있던 외귀장각 도서들이랑 이런 거를 죄 싣고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국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그 KTX 도입할 때 그때 그거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처음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가 KTX 사주면은 뭐 한다 그래서 미테랑이 뭐를 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잠깐 빌려주는 거였지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 그랬었던 하여튼 이제 근데 그 외의 귀장각 도서를 이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일이 딱 벌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위정척사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화서 이항로를
분이 이런 척사소 1866년 10월 20일 그야말로 며칠 후에 이제 그 양요가 일어난 지 며칠 후에 뭐라고 쓰냐면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비통해 하는 전교를 내려 왜적들이 침입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잘 처리해 나갈 뜻을 분명하게 보이십시오. 교소문을 매우 간곡하게 내려 귀신들도 눈물을 흘리고 초목과 풀마저 감동시키게 충분하면 백성들 마음을 고무하여 개발시키는 신마리가 여기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라면서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위정척사파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송시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학로는 송시열의 그 기축봉사, 우리가 명은 망했지만 청에 충성할 수 없고 끝까지 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소중화가 돼야 합니다고 한 게 그게 우암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송시열을 주자라고 불러요. 아니, 송자라고 불러요. 송자. 주자의 뒤에 출생한 우리나라 선배로서 그의 학술을 존중하고 독신하여 그를 갱장에서도 존무하기를 강조하였고 정신이 서로 맞고 마음이 서로 융합되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세미한 것과 큰 것을 모두 다 배워 빠뜨린 것이 없는 분이 송자이다. 주자가 송나라에서 주자학을 꽃피웠고 그것이 명나라에 와서 완전히 꽃을 피웠었는데 그 명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주자의 것을 온전하게 받은 분이 바로 송자다, 송시열이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문명이 사라져버렸지만 사문이 사라져버렸지만 조선에는 이게 남아있다. 왜? 송자라는 분 때문에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순으로부터 주공에 이르기까지는 도를 행한 계통이요 공자로부터 우암에 이르기까지는 학문을 전승한 계통이다. 공자는 요순과 같고 맹자는 우와 같으며 주자는 주공과 같고 우암은 맹자와 같다. 자,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유교에는 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통이라는 것은 유교라는 그 정신, 그 문명을 누가 계속해서 전수받아서 이어왔느냐라는 그 이제 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순우탕, 그렇죠? 요순우탕 우리가 배운.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나라의 문명,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문명이라는 것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공까지는 다 정치인들이에요. 왕이에요, 왕. 왕이고 이제 주공은 왕의 동생이고 무왕의 동생이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주공에서부터 누구로 도가 넘어가느냐면요, 다음에 왕으로 안 넘어가요. 주공에서 공자로 넘어가요. 학자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통을 어떻게 따지냐면은 공자, 증자, 안자, 차사, 맹자, 주자, 장자. 장자는 장제, 그 다음에 정자는 정호, 정의, 형제, 주자. 전부 다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교권에 있어서 이게 정치냐, 학문이냐, 과거 봐서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냐, 관료가 되는 게 중요한지, 학자로서 남아서 공부하는 게, 학문을 닦아서 후학을 양성하는 게 맨날 이게 갈려있고, 그러는 거가 이 도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통이 주자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는 주자에서 끊겼는데 그 도통이 송자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로의 이제 세계관이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공자와 맹자는 이 도통을 이온다는 게 뭐냐? 공자와 맹자가 한 게 뭐냐? 묵자와 양자, 양주, 노자 사상과 싸워서 사문을 지킨 사람들. 그 당시에 사문난적, 우리의 이 문명의 적이 누구였었냐면은 공자하고 맹자 때는 묵자와 양주였었어요. 그 다음에 노장 사상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그거를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공자하고 맹자고, 그 다음에 주자나 장자, 정자 이런 분들은 누구랑 싸웠냐? 불교를 척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에서 불교가 용상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에 불교였었고 고려시대에 다 불교였었고 송나라 때까지도 다 불교였고 우리가 고려도 불교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자가 나와가지고 남송의 그 주자학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리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교를 되살리면서 불교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완전히 이기면서 그 주자의 성리학을 가지고 명나라가 세워지고 그 성리학을 가지고 조선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유교를 난적으로부터 살린 거죠. 이번에는 불교였었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이 문명을 송자가 대륙에서부터 가져와서 조선에 가져와서 그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자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지켜내서 대대로 지켜와서 노장사상하고 싸워서 이기고 불교하고 싸워서 이기고 청나라의 복속을 당해서 오랑캐가 중원을 휩쓸어서 정복을 하면서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또 그거를 또 조선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보호하고 있어서 우리가 소중화하여서 문명을 유일하게 이런 온 세상에 오랑캐가 됐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문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문명을 또 누가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위협. 천주교하고 서양 오랑캐가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 나의 시대적 사명은 그렇죠? 확실해지는 거죠. 이게 위정척사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세계가 아닙니까? 자기네가 진짜 요순우탕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자에서 주자까지 이어지는 거를 온전하게 이어받은 게 우리밖에 없고 그거를 내가 이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겁니다. 바깥 세상을 얼마나 알고 했었느냐. 거듭 바깥 세상을 얼마나 알면서 도대체 나라를 운영을 하는 거냐가 문제입니다. 이항로가 천주교를 어떻게 받느냐. 총령, 그러니까 그 파미르 산맥을 그 총령이라고, 파미르 고원을 총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서쪽 천주교를 그렇게 또 칭했더라고요. 총령의 해악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총령이라는 게 불교죠. 그쪽에서 이제 서북 쪽에서 불교가 왔으니까 인도 쪽이니까 총령의 해악, 그러니까 불교의 해악은 그래도 한계가 있고 남녀의 관계를 끊고 그죠? 비구승들이니까 어육을 금식하고 술을 억제하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는 등 많은 수계가 이런 계율을 따르고 나름대로 수신을 하고 행해진 다음에야 비구를 칭할 수 있으니 그 해악은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남녀의 관계가 반드시 끊긴 것이 아니고 어육이 반드시 금주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반드시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반드시 깎는 것이 아니고 심히 사악한지 올바른지를 묻지도 않고 사람이 은인인지 원주인지 관계없고 잘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태만하고 오만하니 인욕이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날로 늘어나고 천리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날라 사라진다. 그 음탕함에 빠져 해치게 되는 모습은 인을 막는 화에 있어서 치발소비의 흐름보다 오히려 심한 것이다. 치발소비라는 게 만주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로 다 깎고 이렇게 머리 조금만 남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승려들이 머리 삭발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사천의 천,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제 하늘을 받든다 이러는데 이 하늘이 뭐냐? 오로지 형기와 정욕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과 서양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실로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양의 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선한 편의 사람이다. 서양의 설은 가지각색이라 하더라도 오직 무부무군,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러한 설이다.
근본이 되는 것이며 재화를 통하고 남녀의 정욕으로 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딱 세계관이 이 주자학자들의 이 화해 질서관이 나오는 거죠. 사이 네 오랑캐. 그러니까 이가 오랑캐니까 우리가 동이, 남만, 서융, 북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 오랑캐들을 이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칭했었는데, 하여튼 사이와 팔만, 이제 또 이 야만 할 때 이 만은 남쪽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8가지로 이제 또 나눕니다. 사이와 팔만들이 중국을 사모하고 복종하여 화하를 모방하는 것은 또한 자연적인 변경할 수 없는 이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오랑캐들은 그래도 중국의 변방에 있어가지고 자꾸 중국을 보고서 배우는 거라도 있다는 거예요. 모방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자와 언어, 의복, 음식과 사용기구를 점차로 자기들의 옛 것을 개혁하여 새로운 중국 것으로 변화시켜 갔는데, 애석하게도 서양은 지역의 거리가 동떨어지게 멀어 중국과의 상통함이 가장 늦게 되어 불행하게도 요순 문무의 성대한 시절의 예학과 문물이 빈번하였던 것을 얻어보지 못했다. 불행히 서양은 너무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 최고의 절정기의 그 문물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풍문을 듣고 사모하기 시작한 것이 겨우 서진 마렵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시와 서, 즉 서적을 불살라버리고 살벌한 짓을 성상하는 풍속이었으며 진나라 때에 진시황 때 진나라 때 간신히 서양이 이제 중국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분서갱유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다 필요 없는 때였다. 공물을 가지고 와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겨우 명나라의 쇠퇴기였는데 그때에는 육상산과 왕양명의 이설이 길을 막아 정통적인 학문이 혼란을 하던 시절이다. 그리고 명나라 때에도 와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벌써 완전히 양명학 같은 이단이 또 판을 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양은 절대로 제대로 된 중화 문명을 배울 방법이 없었었다. 그러면서 전 이거 보고서 정말로 경악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세계를 봤구나. 그 화서 이항로가 화서집에다 써놓은, 자, 그럼 앞에도 다 그 천주교이지만, 그럼 이제 서양이라는 게 그럼 진짜 뭐냐? 그럼 이렇게 와서 구경도 못 했고 중국도 모방도 알고, 그럼 서양이 진짜 뭐냐 딱 했을 때, 서양을 천지 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살한 편기요. 서쪽 끝에 아주 그 음침한 이 살기 등등한 이러한 그때에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수국의 인갑과 동일한 유이다. 수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의 나라. 서양에는요, 땅이 없고 다 바다에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데, 바다에서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가끔 가다가 물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뗏목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궁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는 게 하늘만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그런데. 그러니까 궁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법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윤리도덕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물속에 살았기 때문에 인갑이 뭡니까? 거북이 같은 조개, 그러니까 어패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워야 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음은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의 오랑캐는 이적인지라, 그래도 동이족, 이적들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있어서 그래도 중국을 그나마 귀동냥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오히려 말할 수나 있지만 서양은 금수인지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이족도 우리가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인정을 합니다. 이항로는. 근데 동이족인데도 워낙 중국에 가까웠고 송자 같은 위대한 성인이 나와서 주자의 설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히 교화가 돼서 우리가 문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변방에 있어서 우리가 됐는데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유교가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유교는 항상 가리키면 된다는 거였어요. 교화시키면 된다는 게 가리키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 가리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인갑이에요. 금수예요. 아예 가리킬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척결해야 되는 거죠. 교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척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정 척사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이 위정척사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이항로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학자들이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 배움이 출중했고, 그쪽 학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고, 대쪽 같은 분이었고, 왕한테 가서 서슴없이 간언할 수 있었던, 그리고 수천 명의 제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인품도 훌륭했고, 근데 저는 지금 나라의 지도자라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인품의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알아야죠, 바깥 세상.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조선 최대 학자가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라는 것은 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서양을 수국의 인갑이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조선이 갖고 있던 세계에 대한 지식의 정확한 표현이었다라는 게 이게 참 슬프고 안타깝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경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말로 뼈아픈 크나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